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은 건축, 전기, 기계, 화학 여러 가지 분야가 종합적으로 얽혀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법령과 많이 연관이 된 파트라는 걸 염두하고 공부하시면 좋아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내에 있는 대지, 구조, 설비 같은 시설의 기준과 용도 등을 법령으로 정해놨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기능과 환경, 미관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는 방화 안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자세히 볼게요. 우리가 건축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화 구획을 하는 이유를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불이 났을 때 이 불난 구역을 일정 구역에서만 불이 나게끔만 해서 다른 곳으로 불이 더 번지지 않게, 화재가 확산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화 구획을 나눠 놓습니다. 또 연기 확산은 재현을 시행하여 소방관계법에 위임한다는 보기가 잘 나오는데, 쉽게 말을 하면 방화 구획을 나눠놔서 연기가 퍼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방화 구획을 나눠놓게 되면 불을 끄는 소화 작업이나 피난을 하는 시간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 내부는 방화벽으로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건축물에서 방화 구획을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방화 구획을 나눠놓으면 거기 안에서만 불이 나니까 불이 더 번지지 않겠죠. 그래서 화재의 확산을 일정 구역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연기의 확산은 재현을 시행하도록 해서 소방관계법에 위임한다. 그러니까 연기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불을 끄는 시간, 피난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시간을 좀 벌어주는 효과도 있죠. 하지만 방화구획으로 피난을 시킨다? 방화구획은 피난의 용도가 아닙니다. 화재의 확산을 막아서 피난을 유도할 수는 있고 또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는데, 실질적인 목적은 피난의 용도가 아니라 화재의 확산 방지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실내 마감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불연재,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실내 마감재료로 쓰면 불이 잘 안 붙기 때문에 좀 화재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방화구획이나 피난계단, 지상으로 통하는 주 복도에 많이 쓰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방화구획과 피난계단 지상으로 통한 주 복도의 실내 마감 재료가 아닌 것은 불연재,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많이 쓰죠. 하지만 방화재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화구조는 말 그대로 화재에 견디는 구조예요. 화재에 잘 견디도록 지은 건축물의 구조를 말하고, 또한 불타거나 파손이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 벽돌, 석조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일정 시간 건축물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불이 났을 때 건축물이 와르르 무너지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더라도 건축물이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주요 구조부와 지붕 같은 경우는 내화 구조로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방화 구조를 비교해 볼게요. 방화 구조는 말 그대로 불의 확산을 방지하는 거예요. 불이 더 번지지 않게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철망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회반죽을 바르면서 방화의 역할을 하는데, 내화 구조보다는 방화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와 방화 구조의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화 구조는 화재에 견디는 거, 그래서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 구조로 한다는 거, 방화는 화재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둔다는 거, 이 차이를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화재 시 일정 시간 건축물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구조부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화재에 견디는 내화 구조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내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나 벽돌, 석조같이 불에 타지 않는 안전한 건축 재료를 써서 만든 구조를 말을 하고요. 불이 나더라도 불이 타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간단한 수리로 재사용도 가능한 재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건축관계 법령에서 보는 피난 같은 경우는 대피공간, 발코니, 복도,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계단 등 주요한 시설의 구조, 치수 등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법은 좀 하드웨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감재를 어떻게 할지, 방화구역을 어떻게 나누고, 내화구조를 어떻게 유지하고,
피난 통로를 어떻게 확보할지, 말 그대로 건축, 겉모습에 관계된 하드웨어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소방법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비 등을 구성하고 관리를 할지, 어떻게 피난과 소방 거점을 확보할지 이런 계획이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으로 다루고 있죠. 건축법에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볼게요. 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땅 위에 그냥 만들어 놓은 공작물이겠죠. 그래서 뭐 굳이 정의를 하자면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거, 뭐 지붕과 기둥과 벽이 같이 있는 거, 이런 게 건축물이에요. 또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 대문과 담장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건축물은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도 건축물에 포함이 되는 거죠. 건축 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로 볼 수 있어요. 우리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에는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전화 설비도 있어야 되고 인터넷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 시설 뭐 이런 전기 장치 같은 것도 있어줘야 되고요. 가스, 급수, 배수, 환기도 돼줘야 되고 냉난방 시설도 있어야 되고 소화시설, 배연 오물 처리 시설도 있어줘야죠. 그리고 굴뚝, 승강장, 피레침, 국기 계양대 우편함 등 이런 편의시설부터 방범시설, 저수조 같은 여러가지 다양한 설비들을 우리가 건축 설비라고 합니다. 거실이라 하면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을 말해요. 지하층은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지하층이라 하면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말을 하는데요. 건축물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를 스몰 h라고 할게요. 이 스몰 h의 높이는 해당 층의 층고, 그러니까 해당 층의 전체 높이의 절반 이상의 높이를 지니고 있을 때 우리가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하층에 조금 매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하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이 되려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표까지의 높이가 해당 층의 절반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주요 구조부가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란 건축물의 주요 부분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위를 말을 해요. 그래서 구조 내력 등을 살펴보면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지붕 틀, 보, 기둥, 내력벽, 바닥, 주계단 얘네들이 바로 주요 구조부에 해당돼요. 사익 기둥이나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 같은 경우는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내력벽이 무엇인지 생소할 수 있는데 내력벽은 기둥과 함께 건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벽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리모델링 한다고 마음대로 벽을 뜯거나 벽을 수리하다 보면 건축물의 안전에 조금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 지붕틀, 보, 기둥, 내력벽, 바닥, 주계단은 꼭 암기를 해주세요.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음 중 이게 신축인지 증축인지 개축인지 재축인지 이전인지 리모델링인지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글하고 그림하고 같이 매칭해서 볼게요. 신축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이 없는 대지예요. 아니면 건축물이 있었다면 아예 철거를 해서 비어있는 대지인 거죠. 그래서 텅텅 빈 대지에 아예 새로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축입니다. 새로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개축이나 재축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개축과 재축은 뒤에서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증축을 볼게요. 증축은 말 그대로 증가시킨 거죠. 건축물이 있다면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위로 붙여가지고 층수나 높이를 더해주는 게 바로 증축입니다. 개축은 여기 건축물이 있었는데 전부 또는 일부분을 철거한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건물과 동일한 규모로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다시 고쳐서 짓는 거죠. 신축과 차이점이 뭐냐면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새롭게 건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개축은 있던 것을 일부를 허물거나 전체를 허물어서 이전에 있던 내용과 동일하게 새로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축과 개축은 조금 다른 의미죠. 재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축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었는데 천재지변 또는 여러 재해가 생겨가지고 멸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다시 짓는 경우를 재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똑같은 건물을 지어버리면 똑같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또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규모보다 작게 지어줘야 돼요. 연면적도 조금 작게 지어줘야 되고요. 동수나 층수 높이도 다 전에 것보다 작게 지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짓는 김에 동수, 층수 높이가 조금 전에 것보다 커졌다 한다면 이게 건축 법령에 맞는지 확인을 받고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 개축, 재축 모두 뭔가 다시 짓는 경우지만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전 같은 경우는 여기 건축물이 있었는데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동일하게 해가지고 위치만 다른 곳으로 옮긴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이라 한다면 건물의 노후화 방지나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을 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증축, 개축을 하는 걸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있어요. 대수선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단 같이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걸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만족해야 대수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증축, 개축, 재축과는 또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요. 대수선이 되려면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아니면 벽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이 됐다 하면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이 대수선의 내용을 보면 30제곱미터나 3개 이상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숫자 3을 좋아하죠. 그리고 주요 구조부에 관한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는 걸 염두하고 보면 암기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기둥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인 경우 대수선입니다. 보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붕틀 또한 주요 구조부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옥 지붕틀 같은 경우는 석가래를 제외하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붕틀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일어났다 하면 대수선이죠. 그 밖에도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계단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 범위에 속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가구나 세대 간에 경계벽이 있습니다. 이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경우에 대수선에 속하죠. 건축물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경우도 대수선에 속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개념을 같이 살펴볼게요. 지하층은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해당 층의 높이보다 얼마나 높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해당 층의 높이의 절반 이상,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을 고르는 내용인데요. 바로 사익기둥이죠. 주요 구조부라 한다면 건축물의 주요 부분으로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지붕틀, 보, 기둥, 내력벽, 바닥, 주계단 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익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같은 경우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익기둥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했대요. 그래서 전과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건축물이 있었는데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동일하게 짓는 것. 그걸 바로 개축이라고 했습니다. 재축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로 아예 멸실이 되어서 동일하게 짓는데 또 똑같이 지었을 경우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작은 규모로 짓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의 용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모두 고르세요.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하고요. 주요 구조물인 보 같은 경우는 3개 이상 변경을 해야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해 벽을 증설하는 경우도 해당되고요. 지붕틀을 해체하거나 증설하거나 아니면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경우 해당되겠죠. 그래서 4번도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한옥의 지붕틀 중에서는 석가래는 제외 대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수선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정리를 하면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연 재료는 말 그대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말을 합니다.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나 회반죽 같은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나 회 같은 미장 재료 같은 경우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 정한 일정 두께 이상이 정해져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연 재료 성능 기준으로 충족되는 재료를 불연 재료라고 합니다. 아무리 불연 재료가 있다고 해도 이게 뭔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하면은 불연 재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합 재료는 제외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준불연 재료는 불연 재료인데 살짝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불연 재료에 준하는 성질의 재료고요.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뭔가 성능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이상으로 충족된 것만 준불연 재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난연 재료는 불에 타기 어려운 재료예요. 그러니까 불연 재료만큼 아예 안 타진 않지만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우리가 난연 재료라고 하는 거죠. 난연 재료 또한 가스 유해성, 열 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어떤 기준 이상으로 충족된 그런 재료를 난연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불연 재료, 준불연 재료, 그리고 타기 어려운 난연 재료 요 세 가지 특성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